늦은 오후 한 아파트 단지 택배기사는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꼭 쥔 채 어딘가 불안한 눈빛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우리 집이 안 보여요.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고 집을 잃은 채 몇 시간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택배를 잠시 미뤄두고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같이 찾아봐요. 결국 단지 경비실에서 가족 연락처를 찾았고 할머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딸은 현관 앞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죠. 제가 더 일찍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요. 할머니가 꼭 안전하셨으면 합니다. 며칠 뒤 대기업 본사 회의실, 그 할머니는 한 물류회사 회장이었습니다. 딸은 그 회사의 대표였죠. 어머니가 그분 얼굴을 계속 찾으세요. 그리고 한 달 후 택배회사 공고에 이런 문구가 올라왔습니다. 특별 표창, 민수기사 고객, 안전구조 공로상 수여, 앱물류 공식 계약 체결, 민수기사가 근무 중인 배송지 우선 선정. 그 젊은이의 진심이 우리 회사를 다시 인간답게 만들었어. 우리가 무심히 지나친 한 번의 친절이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늦가을 아침,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아들이 오랜만에 고향 재래시장을 찾았다. 엄마, 여기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 떡 사 먹던 곳이에요. 어머니는 천막 아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 떡 냄새 좋다. 그때 맞은편에서 고성이 들려왔다. 그 돈으로 뭘 사겠다는 거예요? 장난해요. 과일 가게 주인이 낡은 옷차림의 젊은 여인에게 소리쳤다. 나가요. 장사 망치게 하지 말고. 여인은 두 손을 꼭 모았다. 아이가 병원에 있어서요. 복숭아 하나만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만? 나 손해보라고요. 주변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갔다. 젊은 양반. 장사는 돈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오래 가죠. 사장이 비웃었다. 그럼 어르신이 사세요. 20상자라도.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옆 가게에서요. 거긴 복숭아가 더 달더군요. 주변 상인들이 술렁였다. 어머니는 여인의 손을 잡고 옆 가게로 향했다. 황도 20상자 부탁해요. 좋은 걸로요. 그리고 상자 하나를 여인 품에 안겨주었다. 아이 아프다 했죠. 복숭아는 달아요. 잠시라도 기운 낼 거예요. 여인은 울컥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어머니는 잠시 미소 지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루하루 버티던 시절이. 아들 병실에서 밤새 맡던 소독약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는 여인의 손을 꼭 쥐었다. 엄마가 버티면 아이는 그 등을 기대요. 여인의 눈물이 복숭아 위로 떨어졌다. 시장 전체가 고요해졌다. 어머니는 작은 봉투를 꺼내 쥐어주었다. 명절은 나누는 날이에요. 오늘은 아이 옆에서 마음 편히 있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돈은 마음의 모양일 뿐이에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다시 건네면 그게 갚는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조용히 돌아섰다. 엄마, 기억나세요? 지금 한 일.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기울이더니 복숭아를 향해 웃었다. 이 냄새 우리 민수 좋아했잖아. 그 말에 아들은 그대로 굳었다. 민수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난 형의 이름이었다. 어머니는 많은 걸 잊었지만 가장 따뜻한 기억 하나만은 잃지 않았다. 복숭아는 햇볕을 오래 받을수록 단맛이 깊어집니다. 사람도 그래요.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남습니다. 시장 골목 햇살 속으로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비쳤다. 아들의 나직한 한마디. 엄마, 그 기억이면 충분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늦은 오후 요양원 버스 정류장 앞 구부정한 할아버지가 양복을 고쳐 입는다. 손에는 낡은 초대장 한 장. 고등학교 제120회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요양원 간호사는 조심스레 말린다. 오늘은 힘드실 텐데요. 장소도 멀고.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답한다. 오늘은 꼭 가야 해요. 약속이 있거든. 버스 안 손에 쥔 초대장을 몇 번이나 펼쳤다. 그 사이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린다. 이름이 뭐였더라? 도착한 동창회장. 사람들은 반갑게 맞지만 할아버지는 누구 얼굴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다 구석에 앉은 한 할머니를 본다.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한다. 그래도 나 기억은 나요? 우리 반장님. 할아버지는 멍하니 바라보다 갑자기 손을 덜덜 떨며 말한다. 미정이?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그럼요. 내가 매일 요양원에 찾아가던 사람이라니까. 할아버지의 눈이 커진다. 그럼
그 목소리가 당신이었어? 둘은 잠시 손을 맞잡는다. 그 순간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는다. 이번 동창회 특별상은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찾은 박노인님. 모두가 박수를 치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리고 속삭인다. 미정아, 내 기억이 다 사라져도 오늘만큼은 너만 기억할게.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던 한 남자. 그의 마지막 기억은 첫사랑이었다. 늦은 저녁 수백억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치매가 시작된 뒤로 그 수첩만이 그의 하루를 지탱해 주었다. 할아버지, 또 그 수첩이세요? 손녀가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잠시 멍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수첩을 내밀었다. 이게 내 전 재산이다. 전 재산이요? 수첩에는 빼곡하게 숫자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건 주식도 아니고 땅 문서도 아니었다. 여기 적힌 건 네 할머니랑 내가 평생 아껴 모은 것들이다. 근데 이건 돈이 아닌데요? 손녀는 눈을 크게 떴다. 수첩 속 페이지에는 첫 월급날 치킨 2마리, 손녀 돌잔치 사진 인화비, 아내 병원비 같은 기록들이 줄지어 있었다. 돈은 벌면 사라진다. 하지만 이렇게 쓴 건 평생 내 곁에 남더라. 손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여기 내 대학 등록금도 있다. 내가 다 기억은 못해도 이건 내 마음이니까. 할아버지,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며 잠시 잊은 듯 손녀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했다. 저예요. 할아버지 손녀. 다시 정신을 붙잡은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가 내 전부다. 치매가 기억을 하나둘 지워갔지만 할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할아버지, 저도 평생 그 수첩처럼 소중히 기억할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재산은 네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야. 그 말에 손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가장 큰 유산이에요. 거실 안은 잠시 고요해졌고 창밖에는 저녁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다. 그 낡은 수첩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추억이 가득 담긴 보물이자 진짜 유산이었다.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함께 웃어줄 가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첩에는 어떤 기록이 남아있나요? 평생을 아껴 모아 수백억을 이룬 할머니. 하지만 치매 초기 증상이 오면서 오직 한 가지 걱정은 아들의 결혼 생활이었다. 오셨어요? 근데 연락도 없이 왜 오셨어요? 집에 들어간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싸움을 목격하고 말았다. 세탁도 엉망, 돈도 없고 집도 못 사. 나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의 눈빛엔 슬픔이 번졌다. 어머니, 혹시 오신 게 용돈 때문 아니에요? 저희도 사는 게 빠듯해요. 치매라더니 재산 관리 같은 건 이제 못 하시겠죠?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아직 잊지 않았다. 그 수첩에 적힌 건 바로 아들의 미래였다. 김비서 차 좀 보내. 그리고 박 변호사 연결해. 변호사요? 갑자기 왜? 내가 누군 줄 알았니? 평생을 준비해온 재산. 치매 오기 전에 정리해야겠지. 아들 몫은 이미 다 준비돼 있어. 하지만 넌 한 푼도 못 가져.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한 증거야. 내가 한 모든 말 다 녹음해 두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을 떠났다. 그리고 할머니의 낡은 수첩에는 또 하나의 기록이 남았다. 아들의 노후는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늦은 오후 시어머니가 집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안하다. 집을 찾느라 오래 걸렸네. 며느리는 놀랐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반년,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셔야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요양원에서? 나 우리 손주 도시락 싸주러 왔다. 며느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 손주는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래? 그래도 김밥은 좋아하잖니. 주름진 손엔 찢어진 비닐봉지, 그 안엔 식은 밥과 달걀 2개뿐이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봉지를 받아들었다. 어머니, 이렇게 오시면 위험해요. 다음엔 제가 갈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이제 집도 없고 내 자식들도 나를 몰라보더라. 너라도 날 내치면 나는 어디로 가냐? 그 말에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며칠 뒤 남편은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러 가며 말했다. 여보, 너무 마음 쓰지 마. 어머니는 이제 기억도...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의 휴대폰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요양원 간호사가 찍어보낸 사진이었다. 식탁 위 김밥 3줄, 그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 우리 며느리 김밥 좋아하니까
또 싸줘야지.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은 잃지 않으셨네요. 다음 날 며느리는 도시락을 싸서 요양원을 찾았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싸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달걀김밥이에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천천히 웃었다. 우리 딸이었지?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매주 요양원을 찾았다. 기억은 매번 새로워졌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같았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본 며느리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사랑을 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평범한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수백억 자산가였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된 건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다. 엄마,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시골집도 팔고 편하게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요양원? 아직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단다. 이젠 늙으셨으니 그냥 맡기라는 거지.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를 부양할 생각보단 아버지가 남긴 재산만 관심이 있었다. 며칠 뒤 아들은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그런데 담당 직원의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었다. 민수 씨 아버지 통장 말고 어머님 명의 계좌는 언제 처리하실 건가요? 어머니 명의요? 네, 총 자산만 250억 원 정도 됩니다. 순간 아들의 얼굴은 얼어붙었다. 자신이 평생 무시해왔던 어머니가 사실은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언제 이런 걸... 너희 아버지가 사업 망했을 때 나 혼자 공장에 들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일군 돈이다. 너희는 몰라도 됐던 이야기지. 그런 걸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말해봤자 돈만 보고 들러붙을 게 뻔했으니까. 그리고 이 재산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에게만 물려줄 거야. 늙었다고 함부로 대하는 자식한테 줄 생각은 없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준 손녀에게 상속 계획을 맞춰놓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돈을 존중하기 전에 사람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평범한 줄만 알았던 할머니의 과거는 가족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저녁, 시골집 마당에는 낡은 전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혼자 전을 부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옛날엔 이 시간에 애들이랑 손주들이 북적였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다. 어머니, 제사상은 줄이셔야죠.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해요. 차라리 외식하지 그러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지켜야 할 게 있단다. 조상님은 물론 우리 가족의 마음도 말이지. 며느리는 말없이 부엌을 바라보다 결국 조용히 도마 앞에 섰다. 하지만 묘한 어색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할머니, 내가 만든 송편 보여줄까? 학교에서 배웠어. 우리 같이 만들자. 손자의 작은 손에는 어설프게 빚은 송편이 들려 있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래, 우리 손주가 만든 송편이 제일 귀하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가 기름팬을 잡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는 제가 부칠게요. 송편은 아이랑 같이 하세요. 잠시 후 고요하던 부엌은 웃음소리와 기름 튀는 소리로 가득 찼다. 혼자 차리던 차례상은 다시 가족이 함께 만드는 추억의 상으로 바뀌고 있었다. 할머니, 올해 추석은 진짜 잔치네? 추석의 의미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외로운 명절을 함께하는 순간 갈등은 화해로, 침묵은 웃음으로 바뀝니다. 이번 추석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늦은 오후 아버지가 차에 타려던 순간 멀리서 흐느끼는 소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소정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다가와 말합니다. 아빠, 저 외고 붙었어요. 근데 등록금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돈 보냈잖아. 소정은 고개를 떨굽니다. 외할머니가 다 쓰셨어요. 엄마는 남자랑 같이 떠났고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습니다. 하지만 이내 소정을 꼭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아빠가 미안하다. 등록금은 걱정 마. 아빠가 해결할게. 아버지는 봉투를 건네며 속삭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하지만 할머니한테는 비밀로 하자. 소정은 손에 봉투를 꼭 쥐며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아빠, 저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아버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늘만 바라봅니다. 아빠는 새 가정도 있고 어린 동생도 있잖니. 지금은 좀...
소정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친구들은 다 가족이랑 사는데 왜 저만 혼자예요? 아빠도 저 버리시는 거예요? 차 안에서 지켜보던 새엄마가 그 순간 문을 열고 나옵니다. 조용히 소정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소정아,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자.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당신 딸이면 내 딸이기도 해. 부모가 저지른 잘못을 왜 아이가 짊어져야 해? 이제부터 소정이는 내 친딸이야. 소정은 믿기지 않는 듯 새엄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서히 입가에 눈물 섞인 미소가 번집니다. 상처받은 아이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포옹일지 모릅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수백억 할머니가 어느 날 아들 집에 보리밥과 쑥국을 갖다 주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민수야, 엄마가 보리밥 좀 해놨는데 갖다 줄까? 아, 엄마,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늦을 것 같아요. 그냥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할머니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들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하나씩 냉장고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직접 지은 보리밥 냄새가 은은히 퍼지자 어린 시절 민수와 나누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다. 그런데 아들 뒤로는 낯선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오늘은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쉬었다 가자. 민수 씨, 혹시 들키면 어떡해요? 괜찮아. 오늘은 야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다. 그 순간 부엌에 있던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여자는 그대로 달아났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그런 게 아니고. 다음 날 할머니는 비서를 통해 아들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아들은 6개월째 회사 후배와 불륜을 이어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수연아, 민수 때문에 내게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민수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더구나. 내가 내 눈으로 봤다. 전화를 마친 후 할머니는 가족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민수야, 며칠 전 집에서 본 그 여자는 누구니? 정말 아니에요. 그냥 회사 후배예요. 그 순간 할머니는 준비한 서류를 탁 내려놓았다. 이건 내가 계약한 오피스텔 서류고 지난달 보리밥 먹으러 간 척하며 여행 다녀온 흔적이다. 아직도 발뺌할 거니? 아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수야, 내가 배고프다 할 때 나는 보릿고개 시절처럼 보리밥을 지어 내 입에 넣어주었다. 그런데 내가 한 짓을 보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부끄럽구나. 이혼 소송 위자료 준비해라. 능력 없으면 감옥에나 가거라. 엄마, 꼭 이렇게까지. 불륜의 대가는 달콤하지 않다. 내 회사도 내 이름도 이제 끝이다.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다. 아들은 고개를 떨궜고 며느리 곁에 앉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연아, 보릿고개를 지나며 배운 게 있다. 착한 사람이 굶고 나쁜 놈이 배부르면 세상은 망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만큼은 지켜줄게. 예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허름한 보자기를 들고 차에서 내립니다. 사장님, 이렇게 성공하셨는데 내일 아드님 댁엔 정말 이 옷 입고 가실 겁니까? 내가 사업하느라 집 떠난 지 벌써 10년이야. 이번엔 일부러 이렇게 허름하게 보릿고개 때 먹던 보리밥과 강냉이죽을 싸왔어. 며느리 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 한다. 네, 다녀오세요, 사장님. 어머니는 조심스레 아들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들아, 엄마다. 엄마, 어디 계셨던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얘기하자면 길다. 그런데 혹시 뭐 좀 먹을 거 있니? 허기지구나. 엄마, 얼른 앉으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그때 예비 며느리가 주방에 들어오다 시어머니의 손에 든 보자기를 보고 표정이 굳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리밥, 강냉이죽 이런 걸 왜 가져와요? 냄새나고 지저분해 보여요. 이건 우리 엄마가 보릿고개 시절을 버텨낸 음식이야. 쉽게 모욕할 게 아니야. 싫어요. 나 이런 거지 같은 음식 먹을 순 없어. 당신 지금 당장 엄마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나랑 끝내. 아들아, 그냥 엄마가 나갈게. 안 돼요, 엄마. 이번엔 절대 못 나가요. 나랑 엄마 중 하나만 선택해. 좋아. 난 우리 엄마 선택할게. 넌 나가. 그 순간 비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사장님, 신제품 가격 책정 서류 결제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그래, 오늘은 내 아들을 다시 만난 날이야. 이제 회사는 아들한테 맡기려고 한다. 가격은 내가 정해라.
아들아.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편하게 지내세요. 맛있는 것도 해드릴게요. 됐다. 어찌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냐. 아들아, 이제 넌 회사 후계자다. 하지만 내 옆에 설 여자를 내가 잘 골라야 한다. 걱정 마세요, 엄마. 어머니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제 미래도 없습니다. 거지라며 버린 음식은 사실 가장 큰 유산이자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들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추석 아침 마을 회관 앞 허름한 보따리를 든 할머니가 들어섰다. 이웃들이 속삭였다. 아직도 혼자 계시네. 자식들은 명절에도 안 오나 봐. 잠시 후 사람들은 자식 자랑을 시작했다. 우리 아들은 서울대 교수야. 우리 딸은 외국 회사에서 잘 나가. 한 할머니가 비웃듯 말했다. 순자 씨, 자식 자랑할 건 없겠지? 혼자 사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할머니는 미소만 지었다. 그때 회관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청년들이었다. 그중 한 여성이 크게 외쳤다. 김순자 이사장님, 여기 계셨군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서로 속삭였다. 이사장님? 무슨 소리야? 청년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올해만 장학금 100명, 도서관 2곳, 모두 순자 어르신이 설립하신 재단 덕분입니다. 회관 안이 술렁거렸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이웃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청년은 고개 숙여 말했다. 선생님, 오늘도 아이들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니, 저분이 그렇게 큰 일을 하셨다고?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 이름이 알려지는 건 원치 않았다. 그저 아이들이 배움의 길을 이어가는 게 내 소원일 뿐이야. 순간 회관 안 공기가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웃던 사람들은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진짜 성공은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밝혀주는 데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낡은 손가방을 들고 백화점 명품관에 들어섰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오래 신은 구두까지.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저런 분이 우리 매장에서 뭘 사겠어. 그냥 구경하다 나가시겠지. 그 말은 작게 했지만 할머니 귀에 그대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매장을 둘러보며 조용히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후 갓 입사한 인턴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혹시 찾으시는 제품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이 가방 우리 손녀 졸업 선물로 사주고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턴 직원은 브랜드의 역사부터 소재 관리 방법까지 세심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은 괜한 시간 낭비라며 속으로 비웃었죠. 그러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네요. 이 가방이랑 저 신발 그리고 저 옷까지 전부 포장해 주세요. 직원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고른 건 모두 고가의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인턴은 아직 서툴러서요. 결제는 제가 도와드리죠.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이 계약은 이 직원이 도와줘야 합니다. 오늘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건 이 친구뿐이니까요. 그 순간 할머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매장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말씀만 주셨으면 직원들 모두 준비했을 텐데요.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허름해 보였던 할머니는 사실 이 백화점의 대주주이자 회장이었던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 인턴 직원이 아주 친절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할머니는 인턴 직원에게 따뜻한 미소를 남기고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단 한 번도 다른 직원들의 얼굴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백억 자산가로 알려진 한 할머니가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 먼지 쌓인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대체 몇 년 만이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한 장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 그리고 낯선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 누구지? 왜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사진 속 낯선 남자는 분명히 두 사람 곁에 친근하게 서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할머니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이 사진의 배경이 어디인지 확인 좀 해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에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수십 년 전 두 사람이 살던 동네, 지금은 재개발로 사라진 곳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진 속 남자의 신원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젊은 시절 남편의 절친이자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친구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친구는 분명 전사했다고 했는데. 남편은 손으로 사진을 덮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엔 오싹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거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여기 있는 거야?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두 사람은 옛 동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골목길을 헤매던 중 낡은 사진관 간판을 발견했죠. 다행히 그곳엔 이제 80이 넘은 사진관 주인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주인은 사진을 보더니 손을 부르르 떨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분들 제가 찍어드린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이 사진은 그 친구분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내가 혹시 돌아오지 못하거든 꼭 친구 부부와 함께 찍은 것처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사진에 그를 합성해 넣었던 겁니다. 친구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평생의 약속이었지요. 할머니와 남편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죽음마저 갈라놓지 못한 우정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수십 년을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집 가장 중앙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친구야, 내 마음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게. 그 사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71살의 김정희 씨는 주말마다 며느리 집을 찾았다. 처음엔 단순히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주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부탁은 점점 늘어갔다. 어머니, 이번엔 빨래도 좀 도와주세요. 청소기 한 번만 돌려주시고 가세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김 씨의 주말은 며느리 집안일로 가득 찼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를 듣게 되었다. 우리 시어머니가 와서 다 해주시니까 진짜 편해. 돈도 안 들고 완전 득템이지 해서.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김 씨는 가족을 돕는 줄 알았지만 며느리에겐 그저 공짜 일손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김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사랑으로 한 일이 왜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지? 다음 주 며느리가 문을 열었을 때 김 씨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반찬 만들고 청소하는 일 시간당 2만 원 받을 거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어머니, 가족끼리 그런 계산은 좀 그렇잖아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래, 가족이니까 서로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해야지. 공짜로 부려먹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달라졌다. 어머니, 이번 주는 제가 갈게요. 직접 반찬을 싸서 시어머니 집을 찾아왔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가족의 사랑은 공짜여도 노력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70세의 정철수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 만에 30년간 자신을 돌봐준 가정부 순자 씨와의 재혼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두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래요?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엔 오래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릴 위해 사신다던 아빠가 결국 저런 여자한테 속는 거예요? 그날 이후 두 딸은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이미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재혼 선언 한 달 뒤 철수 씨는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달려온 딸들은 차가운 진단서를 보고 멍해졌습니다. 남은 시간 3달 남짓. 며칠 후 큰딸 수지는 아버지의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내 엄마의 친구였다. 내가 떠나면 30년 동안 나 대신 이 집을 지킨 사람, 그를 법적으로 지켜주고 싶었다. 그제야 딸들은 그 모든 재혼 선언이 사랑이 아닌 배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열린 조촐한 결혼식. 철수 씨는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미소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 사랑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침 5성급 호텔 조식 뷔페장. 허름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혼자 조용히 들어섰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호텔 손님이 맞긴 한 거야? 그는 작은 접시에
죽과 김치 몇 조각만 담아 구석에 앉았다. 그때 화려하게 차려입은 동창들이 단체로 들어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김만수 아니야? 한 친구가 고웃음을 쳤다. 세상에 저 꼴로 호텔 조식 먹으러 온 거야? 모두가 수군거릴 때 노인의 친구였던 박 사장이 다가왔다. 야, 만수야, 아직도 막일하며 사나 보네. 노인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 박 사장은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유성그룹 임원이 됐어. 요즘은 이런 호텔 조식은 맨날 먹고 산다니까. 하! 그러곤 만수에게 비아냥거렸다. 넌 자식 농사 좀 성공했냐? 만수는 조용히 말했다. 아들놈은 자기 앞가림만 잘하고 살지. 난 그냥 청소일 하면서 지낸다네. 친구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역시 사람은 젊을 때 잘 벌어야지. 바로 그때 호텔 매니저와 비서가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모두 찾고 있었습니다. 순간 박 사장이 놀라며 벌떡 일어섰다. 회장님이라니, 여긴 만수잖아. 매니저는 90도로 인사하며 말했다. 회장님, 오늘 이 호텔 전체 조식은 이미 회장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만수의 아들이 곧 나타나 모두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이제 일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이 호텔도 그룹도 다 아버지의 땀 덕분에 있는 겁니다. 순간 연 회장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박 사장, 자네가 자랑하던 유성그룹이 사실 내 아들놈 회사야. 난 돈이 아니라 자식이 땀 흘린 자리를 닦는 게 더 자랑스럽지. 그는 미소 지으며 아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남은 동창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짜 성공은 명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세월을 함께한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오래된 시장 구석, 허름한 옷차림의 한 할머니가 좌판을 지키고 있었다.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와 서로의 자식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야, 저기 앉아있는 사람 영희 아니야? 아직도 저렇게 장사해? 또 다른 친구가 혀를 차며 말했다. 세상에, 자식은 뭐해? 부모가 저러고 있는데.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때 친구 하나가 큰 소리로 자랑을 시작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 됐어. 뉴스에도 나왔다니까. 그리고는 영희를 향해 물었다. 자네 아들은 뭐 하고 지내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몰렸다. 영희는 한참 머뭇거리더니 낮게 말했다. 그냥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 여기저기서 안쓰럽다는 듯한 웃음이 터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시장 입구에서 블랙 세단 여러 대가 멈춰서더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불이 나게 달려왔다. 그들 틈에서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모두가 놀랐다. 그는 곧장 영희 앞으로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알았으면 제가 진작 모시러 왔을 텐데요. 친구들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 뉴스에서 본 대기업 대표 아니야? 남자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젠 가게 접으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바로 어머니니까요. 순간 주변은 조용해졌다. 영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자식 잘 키운 게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이야. 친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짜 성공은 가진 돈이 아니라 남긴 사랑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쇠속각, 초록빛 강물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간다. 강가 옆에 오래된 목공방이 보인다. 낡은 간판에 쉼 벤치라고 적혀 있다. 그 안에서 노인이 정성스럽게 나무를 다듬고 있다. 이런 데서 장사하면 돈이 될까? 요즘은 다 카페나 인스타 명소 가잖아. 누가 벤치 만들어? 노인은 그저 묵묵히 미소 지으며 손을 움직인다. 잠시 뒤 한 중년 부부가 다가와 묻는다. 사장님, 이 벤치 파시는 건가요? 팔지는 않습니다. 여행객들이 앉아 쉬라고 만든 거예요. 혹시 원하시면 체험 삼아 같이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부부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본다. 돈 안 받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제 나이 되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답니다. 며칠 뒤 벤치 위에 작은 꽃다발과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다. 벤치 할아버지, 이곳에 앉아 처음으로 남편과 진심으로 대화했어요. 여행지에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은 편지를 읽으며 천천히 눈을 감는다. 손가락이 떨리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진다. 이 벤치가 누군가의 삶에 잠시라도 쉼이 된다면 그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이지. 진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쉼표를 남기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쉼표 같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낡은 교회 강당, 이름표가 붙은 테이블 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정말 50년 만이네. 칠순이 넘은 한 노인이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야, 정호야, 너 아직도 머리숱 많네? 노인은 뒤돌아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철이냐? 진짜 너 맞구나. 순간 교실 시절 장난치던 장면들이 떠올랐다. 체육시간, 분식집, 졸업식의 눈물,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가 터져나왔다. 어머, 순자야, 너는 하나도 안 변했네. 에이, 거짓말 마라. 나 지금 할머니잖아. 식사가 시작되자 노인들은 옛날처럼 모든 밥을 나눠 먹었다. 한 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얘들아, 근데 우리 반 담임 선생님 기억나지? 모두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대학도 못 갔을 거야. 눈시울이 붉어진 누군가가 조용히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 추억과 아직 함께 있는 우리에게.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다. 그때 한 친구가 꺼낸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졸업식 날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모두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동시에 말했다. 저기 저 모습이 바로 우리였지. 노인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그땐 몰랐지.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세월이 흘러도 친구는 다시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날 강당 안에는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며 가득 번졌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2배로 소중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칠순을 넘긴 김정희 할머니의 작은 부엌엔 불빛이 켜집니다. 주름진 손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낡은 가방 속엔 도시락이 하나둘 채워집니다. 오늘도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도착한 곳은 동네 공원. 벤치마다 웅크린 채 앉아있는 노숙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도시락을 꺼내 손에 쥐어줍니다. 춥지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사람들의 굳은 얼굴이 조금은 풀립니다. 그녀는 벌써 10년째 이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아들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우리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왜 꼭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떨구다 조용히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 두고 밥이 넘어가겠니? 나도 젊었을 때 누군가 도와줬기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단다. 아들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며칠 뒤 낡은 대문 앞에 정장 차림의 청년이 서 있습니다.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묻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10년 전 여기서 도시락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할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그때 내가 그 꼬마였구나.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날 도시락 덕분에 굶지 않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에겐 그게 인생을 바꾼 한 끼였습니다. 청년의 손에는 커다란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의료 물품들과 안내 책자가 가득합니다. 저 지금은 의사가 됐습니다.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돕고 싶어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두 눈가가 금세 붉어집니다. 옆에 있던 아들도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칩니다. 며칠 후 공원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따뜻한 도시락과 함께 의료진의 무료 진료가 시작된 것입니다. 청년은 환자들의 손을 잡고 진료를 이어가고 그 옆에서 할머니와 아들은 나란히 도시락을 나눕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니어의 사랑과 지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응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35년 공무원 생활 끝에 퇴직금으로 빌라를 샀습니다. 아들 부부가 신혼집이 없어 보여 거기서 무료로 살게 해줬죠. 어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는 처음엔 딸 같았어요. 같이 쇼핑 다니고 옷도 사주고 3년 동안만 쓴 돈이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식당에서는 계산할 때마다 사라지고 마트에서는 지갑을 깜빡했다면 늘 제가 냈지요. 수진아, 오늘은 내가 지갑을 놓고 왔네. 내가 대신 좀 계산해 줄래? 지갑도 안 들고 다니세요? 거지예요, 뭐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4천만 원을 퍼주고도 고작 2만 원 때문에 거지라니 이제는 끝까지 가야겠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생각을 나눠주세요. 추석 명절
수백억 할머니는 홀로 기차역 대합실에 앉아 고향 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역에는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숨이 가득했죠. 그때 선글라스를 낀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여러 장의 기차표가 들려 있었고 할머니에게 표를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가격을 묻자 여자는 원가 3만 원짜리 표를 20만 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여자는 비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뒤 화장실로 향하던 할머니의 눈에 그 여자가 또 보였습니다. 이번엔 한 젊은 군인 앞에서였습니다. 군인은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며 당장 가야 하지만 표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그에게 비웃듯 말했죠. 특별히 100만 원에 줄게요. 나라 지킨다더니 돈은 없네. 군인은 손에 쥔 5만 원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다가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표 불법이에요. 매점 매석은 수천만 원 벌금형이에요. 말다툼이 커지자 영무원이 달려왔고 곧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여자는 불법 매점 매석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군인은 고맙다며 연신 허리를 숙였지만 곧 표가 없다는 사실에 다시 걱정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자신의 표를 내밀었습니다. 고향이 강릉이라면 나랑 같구나. 이 표 내가 가지렴. 군인은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나라 지킨 값이에요.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 쓰세요. 군인은 울먹이며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향엔 꼭 잘 다녀오세요. 그날 군인은 떠났고 기차역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미소만이 남았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어른들의 용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70을 넘긴 큰손 할머니가 서울의 한 요양병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손자 민수가 입원해 있었다. 하반신 마비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겁니다. 민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살짝 열렸다. 형아, 왜 계속 누워만 있어요?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놀란 듯 몸을 움찔했다. 형아가 다리를 못 써서 그래. 나도 못 쓰는데? 아이 지우는 작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선천성 근육 질환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한 아이였다. 괜찮아요. 대신 난 손이 튼튼하거든요. 형아랑 같이 놀아줄게요. 그날부터 지우는 매일 민수를 찾아왔다. 창밖 풍경을 설명해주고 작은 블록 장난감을 쥐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형아, 오늘은 하늘이 진짜 파래요. 꼭 바다 같아요. 내 덕분에 내가 못 보는 것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다. 민수는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았다. 지우와 함께 있으면 자신의 불행이 잠시 잊혀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가 민수에게 말했다. 형아, 나중에 내가 의사 될래요. 그럼 형아도 다시 걷게 해줄 수 있잖아. 지우야, 그거 쉽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난 평생 형아 힘이 돼줄 거니까.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함이 그의 다친 마음을 녹여주었다. 한 달이 지나 민수의 퇴원날이 다가왔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형아, 가지 마. 우리 매일 같이 있어야지. 지우야, 내가 있어줘서 고마워. 꼭 다시 만나자. 약속하자.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민수에게 병원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형아, 지우예요. 미안해요. 난 의사가 못 될 것 같아요. 대신 형아, 마음속 힘이 되어줄게요. 지우는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편지를 읽은 민수는 가슴 깊이 오열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다. 자신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건 바로 지우였다는 것을. 훗날 민수는 휠체어 농구팀에 합류해 지우를 위한 첫 경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칠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실 할머니는 40이 넘어서야 어렵게 아들을 얻었고 이제야 며느리가 임신을 한 터였다. 예이야,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들어오너라. 며느리가 임신 초기에 밥은커녕 물조차 삼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양치만 해도 속이 울렁거려 하루 종일 힘들어했다고 했다.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서둘러 아들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곳곳이 어질러져 있었고 아들은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엄마, 제가 요즘 이렇게 살아요. 아이고, 이런 걸로 어떻게 버티니? 그때 힘겨운 걸음으로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집안 꼴이 왜 이래?
그 정도로 힘든 거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임신하고 하루 종일 토하느라 사탕만 핥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밥 달라며 징징대기만 해요. 뭐라고? 화가 난 할머니는 며느리를 눕히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기운이 없는 며느리는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 한참 뒤 할머니가 며느리를 흔들며 깨웠다. 아가, 일어나 봐라. 이거라도 좀 먹어봐. 힘겹게 일어난 며느리는 식탁 위 음식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다른 음식은 냄새만 맡아도 힘들었는데 할머니의 음식은 신기하게 괜찮았다. 며느리는 앉은 자리에서 한 그릇을 뚝딱 비웠고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말했다. 이건 내가 임신했을 때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비빔국수야. 그때도 이것만큼은 먹을 수 있었지. 너도 괜찮니? 네, 어머니. 정말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어봐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남편은 알아서 살라 하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자꾸나. 내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그렇게 며느리는 시댁에 들어가 지내며 할머니 덕분에 무사히 입덧을 견뎌낼 수 있었다. 한동안 말도 섞지 않던 가족이 한 상의 밥으로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그 시작은 병원에 누워있던 할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같이 밥 좀 먹자. 병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할머니의 생일이었죠. 하지만 자식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 같이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마지막 약속이 될 뻔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며칠 뒤 병실 한쪽에서 막내딸이 조용히 냄비를 올렸습니다. 이거 엄마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예요. 냄새라도 맡으시라고요? 응, 엄마가 깨어나실 것 같아서. 그 된장 냄새가 복도를 따라 번지자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 향기 엄마 집 생각나네요. 예전엔 매일 이런 냄새 났었지.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냄새 좋다. 우리 식구들 다 모였네. 그 한마디에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늘 같았죠. 된장찌개, 김치전, 그리고 미역국,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요리들. 엄마, 이번엔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날 식탁 위엔 음식보다 더 따뜻한 게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었죠. 누군가의 한 끼가 가족의 마음을 다시 이어줍니다. 그게 사랑의 진짜 맛이 아닐까요? 수백억 자산가 교수, 그런데 은퇴 후 그녀가 하는 일은 놀고 먹는 것뿐이라고요? 오늘도 그녀는 국밥집에 앉아 있습니다. 명품 대신 국밥, 강의 대신 친구들과의 수다. 주변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저 사람 맞지? TV 나오던 교수님. 교수까지 했으면서 국밥집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고 논문을 썼고 돈을 벌었습니다. 강의실, 연구실, 학회, 늘 시간에 쫓겼던 삶. 그때는 늘 조금만 더 하고 말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조금은 천천히 살고 싶어. 그래서 그녀는 논문 대신 여행을, 강의 대신 친구들을, 돈 대신 웃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수다 떨고 내일은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고 모레는 혼자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습니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는 놀고 먹는 것도 공부지. 교수님, 이렇게 매일 노시기만 해도 괜찮아요? 괜찮지.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웃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바쁘게 뭔가 해야 성공이라고. 하지만 진짜 성공은 바쁜 게 아니라 웃을 일이 많은 것이야. 놀고 먹는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웃느라 바쁘고 사랑하느라 바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잘 놀았다. 내일도 잘 놀아야지. 편의점 계산대, 흰머리칼이 성성한 70 넘은 할머니가 낡은 지갑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와 동전을 꺼냈어. 점원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 할머니, 아직도 현금 쓰세요? 카드나 앱 결제도 모르시죠? 요즘 세상이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서야.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시대에 뒤처진다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미소만 지었어. 그러더니 지갑 속에서 낡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지. 그 안엔 오래된 주식 통장이 들어있었어. 얘들아, 이 돈으로 난 40년을 버텼단다. 빚도 카드빚도 없이. 남들이 버린 그때 나는 믿음을 샀지. 할머니, 요즘 세상은 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게, 괜히 욕심내다 거지 되는 거지. 돈이 아까워요.
그냥 팔고 쉬세요. 편의점 안은 순식간에 비웃음으로 가득 찼어.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지. 너희가 말하는 망한 회사, 그게 내 청춘이었단다. 나는 잃은 게 아니라 기다린 거야. 그때 편의점 벽걸이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어. 긴급 속보 전해드립니다. 국내 IT 기업 K사가 인공지능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오늘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K사? 그 회사 설마 말도 안 돼. 진짜 그 주식이잖아? 할머니가 말한 그 회사? 순간 조롱하던 얼굴들이 전부 얼어붙었어. 눈빛은 비웃음에서 경악, 그리고 존경으로 변해갔지. 할머니 어떻게 그런 결정을...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과 믿음이란다. 젊은 사람들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늙은 나이에도 기다림은 힘이 되지. 우리 너무 쉽게 비웃은 거 아니야? 조롱은 사라지고 편의점 안은 묘한 침묵이 흘렀어. 모두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를 바라보았지. 얘들아, 세상은 빠르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단다. 바로 경험, 그리고 인내야.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어. 그들이 무시한 낡은 지갑 속에 평생을 살아온 지혜가 숨어 있었다는 걸. 경험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늦은 오후 손녀가 눈물 가득한 얼굴로 할아버지 집에 들어옵니다. 우리 손녀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저 대학 붙었어요. 그래, 잘했구나. 그런데 왜 울고 있니? 등록금이 없어요. 지난번에 준 저금통은? 아, 생활비 때문에 모아둔 돈을 다 썼어요. 그럼 네 엄마는? 엄마는 떠나서 연락도 없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많이 힘들었겠구나. 등록금은 걱정 말아라. 얼마지? 한 학기에 200만 원이에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오늘도 집안일을 돕기 위해 할아버지 집에 와 있던 동네 이웃 여성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 이걸로 등록금 내고 남는 돈은 필요할 때 써라. 다만 과거 일로 상처받은 건 잊어라. 이웃 여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 없나요? 하하, 내가 치매라 자꾸 잊어버려서 널 힘들게 할지도 몰라. 괜찮아요. 저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싶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네 미래가 더 소중하지 않겠니? 친구들은 다 가족이랑 사는데 왜 저만 혼자예요? 할아버지도 저 버리실 거예요? 듣기만 하던 이웃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소정아,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정말이세요? 응, 밥도 먹고 오늘부터 함께 지내자. 손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저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사랑은 잊으면 안 된다. 손녀가 할아버지와 이웃 여성을 꼭 껴안습니다. 집안이 눈물로 가득 차오릅니다.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너희의 사랑이다. 손녀의 얼굴에 희망이 번집니다. 상처받은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